안녕하세요. 네,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저녁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원래 남의 말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N-Words에서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뉴 디지털을 말하다 이 주제로 강연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디지털 전문가도 아니고 대학에서는 언어학을 했고요. 철학을 공부해서 잘 이쪽 UX 디자인이라든가 앞선 뭐 미디어에 대한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사실 강연록을 어제 날 새서 좀 준비를 새로 했고요. 그래도 여기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뉴 디지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상징, 의미, 본질이라는 주제를 이어가도록 좀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하면 아마 1995년도에 그 니콜라스 니그로폰테라는 MIT 미디어 랩을 설립했던 그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분의 비잉 디지털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처음 접했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그 책을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에 대한 니그로폰테의 소개를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니그로폰테는 에비앙 생수를 갖고 비유를 했는데 저는 책으로 비유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시죠? 빌리면 저기 빌린 만큼 서고가 비어집니다. 그렇죠? 누군가 대출을 해간 거죠. 도서관에서 책은 누군가 대출해 가면 저희가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저 책을 빌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관념은 누군가가 독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재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유의 패러다임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타자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유가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유의 그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럭셔리 피플들이라고 하죠.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저만큼의 비트 코드를 따와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들을 그렇게 따온다 하더라도 저 공간이 비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저 코드를 따온다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해서 저기가 비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저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비트의 세계입니다. 그 비트를 생각해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만약 입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억 불을 입금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입금할게 라고 신호를 보내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유명한 해외 번역되지 않은 원서를 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출판사에 연락을 하고 그 출판사에서 책을 발주를 넣고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창고에 재고가 없다면 인쇄소에 다시 주문을 넣고 그 인쇄소를 갔다가 다시 뭐 통관을 절차를 거치고 오랜 한 2주 정도 걸려서 저한테 올 겁니다. 아날로그의 세계에서는 이 원자의 세계, 아톰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비트의 세계에서는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보통 디지털을 규정짓는 어떤 그 근본적인 요소를 따지면 비트, 0과 1의 이진수로 나오는 비트를 우린 다 이야기합니다. 좀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면 아날로그한 세계는 원자로 구성된 세계, 그리고 디지털의 세계는 비트로 구성된 세계라고 비유를 하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비트의 세계에서는 시간적 제약이 없고 전 세계를 원 월드로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아날로그를 흔히들 아톰의 세계, 원자의 세계로 부여하고 우리가 모두 누리는 재화, 물건이라든가 현물화폐들 이게 아톰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교환됩니다. 그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비트로 교환되고 그리고 비트코인화도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 도서관의 책이 아톰이라면 PDF 파일은 비트로 다 코드화가 되고 아톰의 세계에서 더 성공의 어떤 외면적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소유의 담론이라고 한다면 비트의 세계에서는 공유, 우리 지금 공유 경제 시대가 됐는데요. 공유의 패러다임이 되죠. 아톰은 누군가가 빌리면 독점하게 되죠.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서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의 세계는 말 그대로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좀 발전된 의미에서 디모크래틱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사회에서 아테네를 둘러쌌던 성벽을 10개 행정구역으로 나눴거든요. 그 아테네에서는 그 나눠진 땅을 데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주의 뭐 이렇게 민중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그 다이오라는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데모스라는 단어는 나누어진 구획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중앙 그 지방 분권화, 이게 비트의 세계에 어울리죠. 로컬과 글로벌 역시 그런 식의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임의 그 큰 타이틀이 Awards for New Digital이라고 돼 있죠. 이니셜을 따서 우리 N Award라고 돼 있는데요. And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음 그리고 뭐 접속이라는 단어로 의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뉴 디지털 새로운 비트의 세계에 대한 이해도 잘 지금 정립이 안 되는데 거기에 뉴를 붙였기 때문에 무언가 더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이제 5살, 3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 아이들은 이제 제가 잘 못 챙길 때, 그리고 저희는 밥 먹듯이 야근하고 날샘 작업을 많이 하니까 정말 피곤할 때 아이들이 엉겨 붙으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인데도 너무 죽이고 싶고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힘들어갖고. 그때 저는 손쉽게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는 2살 때부터 유튜브에 완전 중독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죠.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이 유튜브 중독, 뭐 키즈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에 외국 애들이 이런 사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안도감과 죄의식이 좀 덜해지게 되죠. 우리 흔히들 휴대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의 의지, 니체를 패러디해서 표현하면요, 타인과 언제든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 무언가 신념이 있어요. 혼자서 고립돼서 살기 어려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성 친구를 좀 이렇게 유혹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랑, 그 친구들 좀 사귀고 싶다, 그리고 우정에 대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지향들이 있죠. 그런 신념들, 무조건 커넥팅 해야 된다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은 접속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속해왔던 미디어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공중전화 있죠. KT에서 저 사업을 하다가 KT 링커스라는 자회사에서 하다 공중전화 지금 다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저기 파란 화면. 전 그 하이텔, KT 하이텔 과거에 그 나우누리 통신 모뎀 넣어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아마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써보셨을 텐데, 그리고 비퍼를 사용을 했었죠. 다 접속의 양상들은 바뀌었지만 접속 중독에 대한 어떤 코드는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초창기에 나왔던 한메일넷, 저는 이메일 접속의 어떤 매개였고, 그리고 시티폰 기억나시나요? 시티폰은 걸어다니면서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하려면 제자리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죠? 접속의 어떤 양상들이 세련화되지 않았었죠. 그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SNS 비클들이 있고요. 과거에 접속에 대한 중독, 그 접속이 주는 안도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거는 저희 회사에서 쓰는 라인이라는 앱에 단톡방을 잠깐 캡처했는데, 옆에 보면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막 숫자로 뜨잖아요. 잠시 5분 정도 확인 안 했는데 40개, 12개, 60, 55개 막 뜬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그 앱 자체에서 정보가 과잉되고 있죠. 저는 저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접속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학자들을 좀 흉내내서 호모 커넥티쿠스, 연결의 의지를 지닌 인류라고 표현한다면 연애 우정, 그 타인과의 연결이 주는 안도감으로 살아가는 그 접속을 계속 지향하다가 지금 오히려 그 과잉 접속의 시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의 힘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지털 디자인, UX 디자인 혹은 뭐 BX라고 브랜드 경험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모든 류의 각 분야의 디자인들이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세련되게 접속을 만들면서 저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이 더 확대가 되면서 우리는 상시적이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접속과 연결을 지향하게 되고요. 미디어는 그렇게 진화해 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통신의 속도 전쟁,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버퍼가 생기면 참지 못합니다. 과거에 공중전화하고 삐삐를 쓸 때는 저는 이제 어땠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딱 시험 끝나고 친구하고 우장산역이라는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삐삐를 확인할 수 있는 50원을 딱 남겨두고 50원 넣으면 이제 전화 걸어서 삐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음성 메시지를요. 근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1시간을 기다렸죠.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역에서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죠. 어디야 이렇게 나오죠. 문자 메시지를 보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행태가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좀 들었는데 3명이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그 2명이 먼저 와 있었고 한 명이 좀 늦게 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먼저 와 있으면 제 상식으로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왔으니까 와. 근데 이들은 유튜브에다가 자기 왔다는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나 지금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 바뀐 거죠. 통신의 속도 그리고 미디어 형식들도 달라지고 사진과 영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은 비클에서 같은 이 전달 매체에서 결합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보는 과잉되고 거기서 주의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더 자극적이 되고 이미지는 세련화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동화되고 있죠. AI 담론으로 가고 있고요. 바둑을 알파고가 이긴 세상이죠.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해 플러스X와 함께 컨설팅했던 알리페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에 가서 컨설팅을 하다가 들은 얘기로는 거긴 이미 배너 광고와 카피라이팅과 이미지를 다 AI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하고 있죠. 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디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성찰을 부여할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AR, VR, 실제를 넘어선 가상 패러다임들이 막 나옵니다. 이미지가 더 현실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게임 회사는 스웨덴에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 회사였는데요. 거기는 한국에 20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20명, 30명 단위로 흩어져 있고요. 이들은 그냥 화상 채팅이나 보이스 톡으로만 모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합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사람이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있을 때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우리 전화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그 1대1 커뮤니케이션의 모방물일 겁니다. 가상이죠, 사실상은요. 근데 가상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대면을 해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저희 회사 이제 동료가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 걸고 저 라인 앱으로 말을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정보 과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틈만 나면 기업들, 저희처럼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에이전시에 소속돼서 광고를 기획하거나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은 그 틈을 비집고 어떤 메시지를 심을 것이냐, 혈안이 돼 있죠. 기업의 이해관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요. 광고 메시지 카피, 이런 과도한 세일즈 포인트들이 막 들어가고요. 눈에 띄는 모든 곳을 찾아내고 그동안 찾지 못했었던 어떤 눈에 띄지 않았던 곳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미디어들을 만들어갑니다. 자본의 수사들이 이제 그 모든 틈새들별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 단상에는 그 광고가 없네요. 우리 여기 만약에 삼성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도 광고판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불필요하게. TMI가 너무 과도하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또 TMI가 재미있고 추가적인 잉여적 맥락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서브컬처를, 하위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TMI라는 것, 정보의 과잉,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것은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학자들이 어텐션 이코노미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들 했는데요. 점점 더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의력, 집중력들은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메시지가.
그럴수록 점점 더 강해져야죠. 역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두 언어, 시각 언어, 영상 언어들이 범람합니다. 디지털은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인문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자주 다녔던 독서실 같은 겁니다. 돈을 받고 그 침묵을 파는 비즈니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항에 가면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거죠. 그죠? 여기가 가구가 고급스럽거나 음식이 굉장히 럭셔리해서 럭셔리한 게 아니죠. 여긴 침묵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죠. 정보의 과잉을 차단할 수 있는 그 고유한 룸이 있기 때문에 여긴 럭셔리합니다. 그래서 특정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매시브한 것, 대중적인 것은 좀 노이즈가 있죠.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안 하면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대중적인 거죠. 불필요하게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언어를 계속 방해합니다. 언어가 범람하죠.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세팅했던 셰넌과 위버라는 학자는 이 일원화된 메시지에서 그 샌드업, 메시지 발신자가 메시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레이엄 벨 전화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이즈를 줄이는 것, 잡음을 줄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상품과 서비스의 제품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품 구매를 방해하는 모든 노이즈들을 줄이는 것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주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시브라고 한다면 이 노이즈가 껴있는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프리미엄한 것은 상대적인 침묵이고 조용한 시간, 타자의 간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언어로 필요한 언어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드렸죠.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런 사례죠. 저기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규정짓는 딱 한 가지 워딩은 ad free라는 단어입니다. 광고 없습니다. 너를 노이즈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대신 돈 내라 이거죠. 저도 계속 좀 버티다가 처음에는 이들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을 테야 이렇게 버티다가 최근에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흔히들 쓰는데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먼저 써왔다라고 하는 어떤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브랜드가 사실은 노예죠. 브랜드는 그 노예들의 머리에 딱 찍었던 낙인을 브랜드라고 했죠. 브랜드 항드르 이러면서 소에 이렇게 다 찍었던 낙인. 근데 사실 노예에다 찍었던 낙인과 똑같습니다. 노예를 취급하는 방식이랑 같죠. 어찌됐건 노예 시장에서 돈 있는 귀족들이 저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내가 등치가 크고 건강한 노예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노예를 파는 장사치한테 프리미엄을 줍니다. 돈을 먼저 주죠. 프리미엄은 라틴어로 원래 프라이 에메레의 결합어인데요. 프라이는 먼저라는 뜻이고 에메레는 사다라는 뜻입니다. 프리미엄의 원뜻은 먼저 사는 겁니다. 먼저 사기 위해서 할증료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증료를 프리미엄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살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의 본질은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있다면 그 서비스 비용이 아무리 싸더라도 프리미엄한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뉴 디지털 디자인, 이 비트를 디자인하는 뉴 디지털 디자인에서 이 프리미엄한 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 보다 상시적인 수준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접속과 연결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재화 혹은 어떤 아톰과 비트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보다 노이즈가 최소화된, 즉 프리미엄하게 디자인된 비트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 뉴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것, 점점 더 고도화되는 디지털 디자인은 프리미엄한 비트를 디자인하는 거다. 점점 더 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영상이라고 올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봤었던 만화 같이 이 상품의 어떤 그 스펙을 제대로 만화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리미엄일 수도 있죠. 결국에 물리적인 노이즈,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장벽을 줄이는 것, 그런 노이즈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고요. 물론 유니버셜 디자인이든 여러 디자인 원칙 많이 있지만 그냥 요약을 제가 나이브하게 해보면 사용성과 직관성과 또 신미성 또한 고도로 올려서 이 프리미엄한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뉴 디지털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결국 디자인하는 거고요. 소비자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하면서도 이 브랜드답게 아름답게 이동시킬 것이냐, 이 정보를.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용성을 중시하는 UX 기획자들과 그리고 UI 디자이너들이 물론 업계마다 회사마다 이 용어에 대한 좀 사용이 좀 다를 텐데요. 이 신미성과 약간 그 디자인 식별력들을 중요시하는 디자이너들이 좀 충돌이 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요. 그래서 사용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 신미성을 좀 포기해야 될 때도 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아까 아톰과 비트를 살펴봤는데 재화, 아톰의 영역에서 이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재화와 정보 컨텐츠를 어떻게 판매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기업이 바라보는 뉴 디지털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최근에 저희 팀에서, 저희 TFT에서 어떤 환경을 좀 진단하다가 나왔던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 모바일 디자인들을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상품 하나가 그 맨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요, 상품 하나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 스크롤 화면에서 더 많은 상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는 사실상 저기서 상표를 딱 가리고 보면, 브랜드를 가리고 보면 어떠한 모바일 디자인이 어떤 브랜드의 모바일 디자인인지 알기 힘들 것이다, 소비자들이. 그렇죠? 톤도 좀 비슷하고요, 레이아웃은 좀 다르지만, 컬러도 부분적인 포인트 컬러는 다르지만 이것들이 어떤 브랜드다움을 규정짓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들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차별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LG 스마트폰과 삼성 스마트폰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 디자이너들 만나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애플 스마트폰 물론 OS 기반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보면 앱의 디자인, 이 라운드리드된 R값이라고 하죠. 이 값도 다 다르고 하지만 싹 보면 결국에 플랫폼과 작동되는 방식과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뭐가 다른지 잘 찾아보기가 어렵죠. 노력하면 할수록 무차별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브랜드만의 고유한 상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결국 이렇게 점점 더 흘러가는 비트화돼가는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시대 정신이 보편타당히 간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만의 어떤 차별성을 어떻게 표상화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상에 대한 문제죠. 상징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에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떠오르지만 평생을 표상에 대한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르네 마그리트라는 좀 많이 대중화됐죠. 이 작가가 떠오르는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세스 네파즈인데 삐프라고 써 있죠. 파이프라는 거 써놓고서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메타 언어입니다, 일종의. 저기 불어로 써 있는 삐프라는 단어는 언어 문자로서의 파이프고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서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 그림으로서의 파이프와 글자로서의 파이프를 갖고 우리는 파이프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파이프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파이프를 재현해냈습니다. 리프리젠트한 건데요. 프리젠트, 현재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볼보가 없어요, 자동차가. 근데 볼보라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각자가 경험했던 볼보에 대한 상이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현재 없는 것을 다시 가지고 상기시킵니다. 이게 리프리젠트죠. 언어와 같이 힘이죠. 이 파이프를 보면 제 개인적인 머릿속의 연상체계는 가령 파이프 담배를 피웠던 어떤 사람에게는 제 아버지는 그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가방 속에 전자담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가 평생을 거쳐서 재현에 대해서 어떤 화두를 갖고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그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어 철학적인 1대1 대응 픽처 티어리라고 했던 언어 게임을 이야기했던 비트겐슈타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린 똑같은 그림을 하나 보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살아온 성장 배경과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이 시냅스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연상체계가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무언가 한 단어를 공동체의 합리적 토론을 위해서 던졌을 때 각 시민, 소비 시민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 어떠한 연상체를 갖고 있는지를 컨센서스로서 정박시키는 것, 이게 민주주의 사회 토론의 방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각자가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단어 하나를 듣더라도 생각하는 연상체계가 다 다른데요. 그럴 때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의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늘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디스커션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석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브랜드라는 기호, 만약에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기호, 삼성이라는 기호가 있다면 그 제품, 하위 브랜드, 하위 포트폴리오 브랜드의 어떤 기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 주체가 누구지? 마케팅 용어로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해당 브랜드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리서치로 알아보죠. 그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파이프에서 연상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구매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적법하게 시장 내에서 소통시킬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브랜드 경험, 버벌,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 디자인에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UX 디자인, UX 디자인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고객의 동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클릭하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페이 결제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한번 시퀀스를 돌리면 고객이 내가 원했던 표현과 의미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표현과 의미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트래킹합니다. 대부분 이게 현실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반 언어학 강의를 썼던, 직접 쓰진 않고 제자들이 썼죠. 강의를 딱 7차례 했었던 페르디낭드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학적 전회를 일으켰던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기호, 사인이라는 것을 기표와 기의, 의미되는 것과 의미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의미의 표현입니다. 저 의미의 표현 체계가 결합돼서 하나의 기호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라고 하는 한글 외래어, 이 단어가 있고, 마이크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의 정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거기엔 또 연관되는 단어가 스피커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 의미와 마이크라고 하는 표현 체계가 있죠. 그리고 사물, 이 눈으로 보고 있는 마이크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파이프라는 그림을 볼 때 의미를 저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흡연의 욕구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르네 마그리트 나 옛날 중간고사 문제 나왔는데 라고 개인화된 경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그리트와 에카르트 애셔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다면 애셔를 동시에 떠올릴 수도 있죠. 해석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지독히 연구도 안 했던 어떤 서양사 교수님은 강의실에 맨날 파이프 담배를 물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담배 냄새가 맨날 자욱했거든요. 이런 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대화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미 하나를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던지면, 제가 처음 이 강연록을 준비할 때 저 디지털 디자인 혹은 디지털 무언가 플랫폼을 만들 때 저런 시퀀스에 대한 강연으로 준비해야 되나? 아니 비트코인으로 해볼까? 빌 게이츠? 혹은 AI? 혹은 디지털하면 터치? 우리 그 핑거 파이낸스가 됐잖아요. 지금 사실상 뱅킹이 다 터치화돼 가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뱅킹이라는 단어는 터칭이라는 단어로 먼 미래에 바뀌지 않을까? 혹은 이제 지금 보이스로 또 대체가 되고 있죠. 보이싱. 지금 뭐 그 보이스 피싱 때문에 좀 그런 어감은 그렇지만 보이스를 활용한 무언가 새로운 카테고리 워드가 나올 법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표와 기인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에나오라는 여성과 대화 요법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성의 꿈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의 꿈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그 꿈의 해석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뭐 젓가락이 나오고 그리고 물을 엎질르고 막 꿈에 그래요. 그 프로이드는 이제 리비도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섹슈얼리티를 갖고 해석을 하죠. 그 물을 흘린 것은 처녀성에 대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젓가락은 남성의 성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어떤 학파에서도요. 그럼 뭐냐면 남성의 성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길쭉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성을 갖고 젓가락이라는 기표를 갖다 들이박은 거죠. 그리고 여성 꿈에서 오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 홍상수라는 감독이 그런 코드를 잘 활용했었는데요. 그럼 길쭉한 무언가 기표들이 나오면 다 갖다 붙여서 펠루스, 남성의 성기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의미와 표현의 체계는 이것저것 다 달라붙을 수 있도록 유동적이고 맥락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표현이 반드시 이 의미야, 이건 원래 이런 의미야 라는 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 체계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의미 체계의 그 균열들을 다양한 기표의 실험과 밑에 있는 의미의 실험을 통해서 이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 다른 의미로 바꿀 수도 있다, 업계에서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재해석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비트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동적이고 훨씬 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Gedanken ohne Inhalt sind leer, Anschauungen ohne Begriffe sind blind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용 없는 사연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칸트는 일반적으로 서양의 지성사는 관념론과 경험론의 어떤 그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 종합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히 시도해 볼 수도 없죠. 근데 칸트는 오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상정하고 개념과 어떤 직관의 세계, 경험의 세계에 종합을 시도했었던 위대한 철학자, 비판 철학가였습니다. 저는 이걸 업계 용어로 해석하면 게당켄, 이 사유라는 것, 인헐트, 이 내용, 사유라는 것, 그리고 내용, 경험적 내용이라는 것을 전략과 크리에이티브로 등치시켜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전략이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고요, 크리에이티브를 고려하는 의미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에이전시나 기업에서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전략가들은 전략가들대로 디자이너나 뭐 네이머들, 카피라이터들한테 니들이 전략을 아냐?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손에 보일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름, 뭐 카피라이팅 이런 걸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은,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추상적 전략을 짜는 사람들을 그냥 책상머리에서 아이데이션이나 하는 것들, 관료주의적 기질을 가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에서 세련된 밸런싱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 기호에 대한 전략적 디자인,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의미로 진화해 왔는가, 니체식으로 표현한다면 의미의 계보학을, 미셸 후코식으로 표현하면 의미의 계보학을 파악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의미에 대한 전략적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토크를 하다 보면 기승전 매출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팔 건데요? 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선배 브랜더는, 저도 이제 브랜드를 한 12년 정도 했고 한 30년 정도 하신 그 선배분께서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최 대표, 철학, 뭐 상징성, 그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먹혀요, 이러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철학이 언제 먹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크산틴페라는 와이프가 바가지를 그렇게 긁었대요. 돈을 안 벌어오니까. 그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의 시절에도 철학자들은 소피스트 취급을 받았거든요. 철학은 원래 안 먹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시도를 해볼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파생적으로 개설적으로 쉽게 해설해주는 소피스트들이 있죠. 또 지금은 가성비예요. 어떤 그 트렌드 리포트에서 유행을 시켰죠. 밸류 포 머니, 가격을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 다 망합니다. 이러면 소비기호의 시대, 세계, 의미의 세계에서 과연 의미의 세계 가격만 존재하는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참 깝깝하거든요. 가격은 물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의 체질이 있다면 굉장히 거의 위대한 기업이죠. 가격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면 시스테마틱하게 그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격 전략을 할 수가 없죠. 시스템도 없고 규모의 경제에 이룰 수 있는 어떤 플랫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무작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후발주자일수록 그렇죠. 과연 밸류 퍼 프라이스, 프라이스만 있는 것이냐. 제가 기호학을 공부했는데요. 대학 때 기호학에서 나왔던 모델을 좀 차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비의 유형에 따라서 표현의 유형이 달라져야 하고 거기에 따라 의미의 유형이 다르고 기호의 유형도 다르다. 그래서 디자인과 예를 들면 브랜드 네임, 슬로건, 그리고 웹 모바일 디자인 뭐 등등,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동선 설계, 지금 굉장히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설계로 게다가 단상까지 마련해 주셔서 제가 단상 위에 올라서 여러분들 시선을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내가 지식 권력을 갖고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하는 이 미장센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폭력적인 미장센이죠. 그죠? 여기서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다 기호인데요. 이런 유형들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철학의 학문의 어떤 영역에서 물론 이것 말고도 파생된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파악해 보면 실존주의 다 아시죠? 말베르 까미니, 사르트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공리주의가 있죠. 비판주의 철학이 있고 쾌락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비 유형을 실존주의자 혹은 이상주의자, 실용주의자, 공리주의자, 비평가, 미학자라는 유형으로 소비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커피숍을 가세요. 그럼 저 스타벅스요. 뭐 이래요. 근데 스타벅스 왜 가세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요. 이 사람은 접근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전 스타벅스의 커피 품질이 좋아서 갑니다. 커피 원두의 품질을 따지는 비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지니는 뉴욕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와 보헤미안 스타일, 거기 인테리어 디자인이 좋아서 가요. 그럼 미학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전 스타벅스가 공정무역을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레드 캠페인도 참여하는 등 기부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부여하고 기여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에 와서 소비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실존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해서 젠더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듯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실존주의자가 모든 카테고리에서 실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죠. 다 오버랩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건 정말 플로시라는 기호학자의 모델을 샘프리니라는 이탈리아의 마케팅 전략가가 이 그리드로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모델은 아니고요. 검증된 모델입니다. 정량적으로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철학적 사조에 따른 이 소비자의 유형을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비평가, 쾌락주의자라고 나눴을 때 이 1사분면부터 보면 탈출, 모험, 꿈, 변신, 일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역은 아까 전에 스타벅스를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상정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2, 4분면 넘어오면 기존에 그래왔던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의미 체계가 다 바뀌었어. 기존의 이 정치 시스템 뭔가 잘못된 거야. 기존에 excellent in flight라고 해서 뭔가 긍정적 이미지로 포지셔닝 해왔던 어떤 한 항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어떤 그 패밀리가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서 어떤 이미지 마케팅하는 것 여기 엔타일 한번 제기해보자. 이러면 이제 2, 4분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이쪽에 카테고리 경쟁 메시지가 많아져요. 그러다 이제 좀 식상해지고 경제학자들도 왜 이게 장기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근데 장기라고 하죠. 그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지갑을 덜 열게 되고 자연스럽게 3, 4분면 내려옵니다.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요. 실용성을 따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어차피 사다리 타고 못 올라가는데 나 경제적으로 성공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10대, 20대 사람들이 소확행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만 어차피 살 수 있으니 조금 더 프리미엄한 작은 걸 사자. 그래서 미학적인 작은 것들을 삽니다. 젤리 하나를 먹어도 이뻐 보이는 젤리. 배달 민족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자기가 접시 다시 플레이팅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걸 인스타에 찍어서 올려요. 그죠? 이렇게 소확행하죠. 소확행을 좀 삐딱한 시선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작은 거에나 만족하고 살라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이런 브랜드도 이렇게 유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볍게 매핑을 해봤는데요. 가령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에게는 말보로, 그리고 최근에 전자담배 아이코스라는 브랜드가 어떤 남성들이 흡연을 할 때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 있죠. 어뮤즈먼트 파크에서는 미국의 식스 플래그가 놀이공원에서의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스타벅스도 그렇죠. 그리고 옷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어떤 젠더에 대한 것, 어떤 엔타이를 걸고 새로운 미션을 이야기했던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리고 애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벤베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520 시리즈에서 뭐 폭발도 하고 막 그래서 이미 내려가긴 했으나 벤츠와 대비해서 레퍼런스 포지셔닝을 했죠. 상대적 포지셔닝을 했고 성공한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CEO들이 타는 차야. 그래서 우리는 운전도 잘해. 운전이 재밌는 차. Sure Driving Pleasure라고 포지셔닝을 해왔습니다. 재미와 유머 코드로 갔죠. 그 대부분 이제 아마존이 뒤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 브랜드 파워로 급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통의 시대가 됐죠. 마케팅 4P에서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에서 Place가 갑인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게 온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믹스할 것이냐,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저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그들의 영향력이 세지니까 모든 브랜드는 저래야 되는 것처럼 많은 리서치 전문가들과 트렌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브랜드는 저게 다다. 이제 브랜드가 아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브랜드가 아니라 가성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당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가 있고 낮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애당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런 유형에 따라서 업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해야만 그 비즈니스를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나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책을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이 자리는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디지털에 대해서 말을 더 할 수 있는 깜냥이 떨어져서 제가 한 2년 3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잠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유관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8년간. 일단 자동차 모터라고 하죠.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린 늘 모바일을 들고 다닙니다. 같은 계열에 있습니다. 제가 살폈을 때 한 2014년에 했었나요? 그랬는데 뭐 벤츠나 도요타나, 현대기아는 도요타를 일단 1차적인 경쟁사로 보고 항상 이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폭스바겐, 볼보도 있고 BMW 있고요. 현대에서 이제 벤치마킹 하던 차들이었는데요. 다 비슷합니다. 메시지들이. 레볼루션도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버 사태들 터지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레볼루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스며드는 무언가가 나와야겠다. 너무 혁명하지 말자, 이 뉘앙스를 이런 식으로도 전환되고 있죠. 근데 어찌 됐건 기존의 방식으로 마케팅 어떤 포지셔닝들을 했더니 결과가 안 나와서 시간 점유율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 27,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이동 시간, 차를 활용한 이동 시간을 봤더니 요일 평균, 주말 해서 평균 1시간 39분이더라고요. 남녀 모두 대략. 그렇다면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24시간에서 점유하는 시간은 1시간 39분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보다 많습니다. 편의점은 4분이었고요. 제가 K뱅크라는 브랜드를 전략을 짜고 론칭하는 데까지 했었는데 K뱅크를 할 때 금융이라는 카테고리가 일상에서 점유하는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이 자동차, 고가의 제품이 24시간 중에서 1시간 39분밖에 연상 이미지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교통 체증과 운전할 때만. 주차 불편하고 대부분 자동차의 90%는 주차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차되어 있는 순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불편한 진실이죠. 기타 24시간 저렇게 많은 필수 여가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이 있는데 단순 이동을 위한 시간 1시간 39분.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모든 자동차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저렇게 가고 있죠. 1시간 39분이 한계 시간을 넘어서 24시간의 가치를 자동차 안에 넣자라는 게 한 4년 전의 진단이었고요. 그래서 운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전제로 했을 때 수면, 식사, 미디어 이용, 일회의, 학습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크루즈 기능을 하고 저는
이제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영화를 보고 내려갔었거든요. 다 가능해졌죠. 그래서 카페에서 창업 쪽들이 아니라 자동차 창업 쪽들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그리고 도요타 이팔레트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를 딜리버리의 툴 그리고 어떤 창업의 툴로도 계속 베리에이션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무빙 카페, 무빙 호텔, 무빙 스토어가 되고요. 무빙 오피스, 무빙 라이브러리로 진화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미래의 10년은 과거의 100년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아날로그가 비트의 아톰과 비트의 차이인 거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금방 저런 것들이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다스 아우토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카 라이프의 시대가 됐고, 라이프 센트릭, 라이프 중심적인 관점으로 자동차 안에 하우징과 쇼핑과 수면, 문화생활, 학습, 회의, 미디어, 이제 유리창을 스캐닝하면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유리창 자체가 모두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시스템. 그래서 모든 광고 시장이 각축전으로 자동차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럭셔리 카들은 그렇게 콜라보를 많이 했지만 이 소파 시트가 최고급 뭐 가구 브랜드하고 콜라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대시보드 어떤 메인 디자인들을 이케아하고 콜라보해서 디자인 툴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컨슈머 전이 뭐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객들의 경험 여정을 터치 포인트별로 나눠서 만족도가 어디서 떨어지고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해서 정량적으로 살펴봤더니 저기서 확 떨어지죠. 저긴 뭐냐면 자동차를 새 차를 사고 인수받아서 이제 조금 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차가 중고차가 되고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심하게는 어떤 차종에 따라서 6개월 지났는데 차가 반값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차가 여러분들 핸드폰 새로 사면 노심초사 흠집이 날까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흠집이 나면 마음이 막 속상하다가 흠집이 2번 나면 좀 덜 속상하다가 한 번 떨어지고 막 흠집이 투성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흠집이 나건 말건 신경을 안 쓰죠. 중고차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저 크리티컬 존을 아무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차만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동안 다스아우토의 시대, 양산차만 팔면 되던 시대에서는 저게 케어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CRM이라고 하는 것, 컨슈머 릴레이션십,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의 관계를 매니징하는 이쪽 부서도 되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서에서 막 한직으로 막 내보내기 전에 글로 가거나 막 이런 식이었죠. 근데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시대에서는 저게 전반적으로 더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예전보다도 훨씬 진화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아이폰은 아무리 현대, 기아, 뭐 외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크리티컬 존으로 한번 내려가면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확 떨어지는데요. 아이폰은 전반적으로 한번 사다가도 아이폰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2010년인가요? 그때 아이폰 4G가 나왔을 때 미국 집단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호도 스마트폰은 단연코 애플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중간에 전화 끊어지고 전화 안 터지고 막 이랬었죠. 통신사 문제가 아닌데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충성도가 그렇게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아이폰 유저가 많으실 텐데, 아이폰 X를 만약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중에는 단 한 대도 똑같은 아이폰 X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출하될 때는 똑같은 펑션을 갖고 있었겠지만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그룹핑을 하거나 거기 메인 디자인을 바꾸죠. 사용 환경에 따라서 개인화되죠. 이 아이폰은 주인을 닮아갑니다. 완벽한 EDO 브랜드인데 개인화된 브랜드입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지향해야 될 지점을 명확하게 이 모바일 하나로 잘 압축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산업이 이 안에 다 들어왔죠. 저는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이 바퀴 달린 아이폰처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더더욱 할 것이다. 차의 외관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모양이 별로 다 똑같아지는 것처럼 자동차의 외관도 이제 소유를 위한 차, 럭셔리 카들은 거기서 개성이 있겠지만 비트의 시대에서 공유를 위한 차들은 저렇게 다 어떤 양산화가 평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게 역설이긴 하지만 탈수록 좋아지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 애플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처럼 애플이 자동차도 계속 무언가 다운로드를 받고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 시승을 해보니 어서 타봤는데 그건 무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정비소도 필요 없죠. 원격으로 고쳐주니까요. 그렇죠? 이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패러다임은 사라져 갈 것이고요. 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개인과 싱크가 되는 거죠. 영화 아바타를 보면 이 머리 댕기로 묶여져 있는 머리 안에 촉수가 있어서 어떤 큰 새하고 이렇게 싱크를 하죠. 그러면 나의 감정이 새로 전달이 되죠. 이게 미래 자동차에 대한 완벽한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수록 좋아집니다. 더 길들여지죠. 그래서 저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눠질 겁니다. 가령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완전 고급화로 갈 거고 소유를 위한 차로 가겠죠. 뭐 BMW나 벤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쉐어링을 위한 차들이 따로 나오겠죠. 완전 양분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프로치하는 의미의 분석과 의미 해석의 틀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톰의 시대에서는 포제션, 자본주의에서는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배타적으로 남들에게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중요했다면 비트의 시대, 뉴 디지털의 시대에서는 쉐어링의 시대가 될 것이고 비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되는 다른 존재 정의가 가능한 것이죠. 이게 최근 인터브랜드 집계 글로벌 브랜드 파워입니다. 1위가 애플이었고요. 한 수년 전까지는 코카콜라가 계속 1위였는데요. 설탕물 비즈니스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애플 1위, 구글이 2위고요. 4위가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5위고요. 삼성의 음영 표시를 안 한 것은 삼성은 물론 AI라든가 이쪽 플랫폼 쪽으로 투자를 하는 모양새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다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내부에서 자생적 능력을 키우지 않죠. 그냥 삼성은 제조업 회사입니다. IT 회사라고 보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요다 10위, 11위 벤츠, BMW가 12위 이렇게 모빌리티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트를 다루는 1위, 2위의 회사들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아톰에서 비트를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모빌리티 회사들이 10위권부터 20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급상승하는 19위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통합 이커머스의 시대가 됐고요. 아마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롤 모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배송이 중요하죠. UPS가 27위고요. 이베이도 비슷한 서비스 28위로 집계가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은 30위권 안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공통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동에 대한 것이죠. 이동에 대해서 비트를 어떻게 잘 이동시킬 것이냐, 이게 결국 뉴 디지털의 기본적인 관점과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과라는 상징성, 사과라는 이 과일은 서양 지성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스피노자의 사과를 알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했다고 하죠. 사실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호사가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왜 옥수수든 뭐 벼 같은 거 안 심고 사과나무를 심을까? 뉴턴이 이제 중력의 실체를 확신했을 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머리 띵 얻어맞고 아 그래 이거야 유레카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사과였을까요? 밤 같은 거 아니고, 그죠? 배나무도 아니고요. 앨런 튜링 역시 이 천재 비운의 호모섹슈얼리티를 지니고 있었던 이제 그 남창이 발각되고 나서 영국 왕실 학회에서 축출당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학문적 비전이 막혔다는데 좌절하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의 방식이 사과에 청산가리를 주사기로 주입하고 이렇게 베어먹고 자살했다고 하죠. 왜 사과죠? 그냥 청산가리 먹으면 되는데, 그죠? 옥수수에다 또 주입한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어떤 후대에 만들어진 스토리에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냥 저 혼자만의 추론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문헌들이 좀 있는데 연구비 그리고 혹은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례지만 뉴턴이나 혹은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연구비를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확보도 필요하고 극단적 스토리텔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찌됐건 만들어진 이야기이죠. 근데 왜 사과를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도 사과 나오죠. 영원한 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죽이기 위해서 독사과를 먹이죠.
그래서 백설공주는 저 한 입 먹고 잠이 듭니다. 이 모든 스토리에는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저 에덴 동산의 신화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위에는 이제 뱀이 있고요. 양쪽에 왼쪽에 이제 아담이 있고 이쪽에 이브가 있죠.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그러자 뱀이 여자를 뀌었다. 당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야훼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딱 마련하시고 절대 먹지 말아라. 인간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해요. 먹음 괜찮아 먹어 절대 안 죽어 거짓말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이 캐톨릭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 눈은 우리 눈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다 차단해 버리면 외부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죠?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인식주의자, 인식론자들과 경험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빛이 없으면 세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과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곧 빛은 곧 세계고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은 원시 시대 이후로부터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한 기록으로 남은 곳에서는 태양은 다 신적으로 추앙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태양신 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학문적으로 이제 기독 신앙을 보면 원래는 다신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유일신 사상들이 결합되는 것들이 문헌적으로 나오게 되죠. 어찌됐건 거기 중심에도 빛이 있죠.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발광체가 아닌 이 눈 안으로, 이 룸만으로, 이 카메라죠. 이 룸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트가 인하죠. 인라이트먼트는 계몽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계몽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인텔리전스를 얻게 된다는 의미의 어떤 수사적 문체이고요. 사과만 먹으면 뭐 DHA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눈이 밝아진대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알았다면 아마 고3 수험생을 지닌 어머니들이 다 사과를 먹일 겁니다.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이제 시비를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니까 사과 먹어, 도전해 라는 게 뱀의 메시지예요. 이 신화 이후로 서양 지성사에서는 신화 혹은 인문학에서 사과는,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뱀은, 세계 최초의 사과 마케팅을 했던 뱀은 지혜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스피노자에도 사과가 등장하고 뉴턴에도 사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입 이브가 사과를 깨물어 베어 먹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당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어웨어하게 되죠. 알게 되고요.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 인류는 농경 밭을 갈아서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컬티베이팅 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컬티베이팅 컬처죠.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 사과 한 입을 베어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디자인이 바로 이 애플의 로고입니다. (1984년도에) 런칭했던 맥킨토시의 론칭 TV 커머셜 필름이었고요. 너무 고전적인 작품이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 혼자서만 컬러링이 되어 있는 여성이 해머를 던져서 니체를 연상시키죠. 해머로 가치를 깨는 철학자.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라더가 지배했던 파쇼적 세계관, 당시 IBM이 유통망을 장악했었던 세계 비유를 하는 애플의 어떤 위트가 보이는 그 광고였는데요. 저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저 죄수들이 저 화면 안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안에 다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있죠. 갑자기 막 행동을 할 수 없는 체면이라는 쇠사슬도 있고, 그렇죠? 뭔가 또 아는 지인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페이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플라톤의 동굴이죠. 그 플라톤은 국가 폴리테이아라는 책에서 대화편에서 이 비유를 잠시 이야기합니다. 동굴 안에 죄수들이 동굴 벽을 향해서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림자 벽을 보고 있고요. 저 그림자 뒤에는 이제 죄수들은 동굴 그림자 벽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뒤에 있는 세계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목표는 저 은폐되어 있는 세계를 발각, 노출시키는 것이 철학자들의 목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뒤에서는 또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 같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제품과 서비스를 포장해 주죠.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 마케팅 예산의 저 모나풀의 화력에 따라서 그림자 벽은 TV 커머셜이 되기도 하고요. SNS, 뭐 라디오, 매거진, 뭐 이런 비클들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 온라인 프로모션이 되기도 하고요. 네, 플라톤은 저 한 죄수의 쇠사슬을 한번 풀어줘 보자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철학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풀려난 죄수가 저렇게 탈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탈출을 하면서 저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평생을 봤었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었구나. 저기 있는 강아지 모형 저게 진짜였구나. 동굴 밖을 나가고 나니 저 강아지 모형도 가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강아지는 동굴 밖에 있으니까요. 저 실제 모방에 대한 모방물인 거죠. 2차 모방물을 그동안 경험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자연산 아세로라에서 뭔가 진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크로마토그래프로 촬영을 해보면 자연산 비타민 C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뾰족뾰족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100% 비타민 C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공돼서 제약업체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C는 99% 추출물인데요. 그걸 크로마토그래프로 촬영을 하면 매끈한 원이 나옵니다.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99%는 100%에 가까우니까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뾰족뾰족한 게 없으면 이 비타민 C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싼 스낵 같은 걸 먹고 계신 거예요. 비타민 이거는 활성화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약업체 혹은 어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포장을 하죠. 디자인과 헬티 푸드라는 어떤 담론을 갖고 그림자를 막 투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죠. 완전 섭취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동굴 밖에 있는 자연산 비타민 C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간에 기획하는 저 죄수들의 역할은 뭘까요? 소비자들의 어떤 지적인 담론 마케팅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진화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보다 실체에 가까운 포장, 너무나 과하게 포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 저 동굴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건데요. 동굴 밖으로 소비자들은 절대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을 탈출시키는 쇠사슬을 끊어주는 힘은 바로 다양한 디바이스의 힘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한 정보의 확대. 그래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때 쇠사슬이 인식의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에 뉴 디지털의 본질은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아톰, 원자라는 것, 원자 차원에서 재화와 정보, 이 비트의 이동을 어떻게 더 수월하게 노이즈 없이 프리미엄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디자인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강연의 결론입니다. 결국에서 뉴 디지털은 이동에 관한 것, 정보의 이동,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대한 모든 모빌리티 디자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